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청년 세대가 바라본 한국 정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 연휴 특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치, 과연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아세요, 서로? 네, 저희 잘 알죠. 방송을 많이 같이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딱 있으니까 스튜디오가 완전히 그냥 팔팔 넘치는 느낌이네. 이장님 그렇죠? 아이, 그렇습니다. 이 젊은 두 분 오시니까 제가 왠지 인생이 좀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장님도 청년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그때는 뭐 막걸리 먹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방송에는 상상도 못하고요. 저 나이 때 우리가 참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말 전국 노래자랑 앞에 나서 춤추다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걸리는 거 외에는 방송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두 분 뭐 30대, 신대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에 너무 부럽고 고맙고 그렇네요. 우리 두 분은 저 정치면 본생리 정기환 이장 저 옷 입은 거 처음 보시죠? 네, 옷 입은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장안에 아주 선풍적인 예, 저 인기를 끌고 선풍적 있습니다. 인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 민방위 뭐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불티나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 연휴인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려움이 많은 이제 설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요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보면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수는 없다. 수행, 고행 이런 것도 굉장히 나 스스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내 고행의 시간이구나, 수행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아깝지 않는 시간입니다. 많이 배우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길을 열어가는 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왜 오늘 미리 일찌감치 인사 말씀 기회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네,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거 바로 눈치챘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년 정치인 두 분 얘기하는데 이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경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꼰대 안 하겠습니다. 예. 꼰대하고 안 꼰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끼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물어볼 때 잘 가르쳐주면 안 꼰대인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르쳐주면 그게 꼰대래요. 저보고 꼰대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86년생이고요. 예. 호랑이띠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38살. 예. 근데 이제 또 뭐 나이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뭐 만 나이로 계산하면 조금 어려지겠지만은 현재까지는 38살로 38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꼰대짓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 하고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물어볼 때 하고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예, 38입니다. 그러면 다 알겠는데 86년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인 거지? 막 이렇게. 근데 또래들은 뭐 86이다, 87이다. 근데 저는 뭐 이제 86이라면 감은 와요. 우리 애들 나이가 뭐 좀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거는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네, 참고해서. 꼰대 같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38살입니다. 그거는 그 메뉴판에 글씨를 너무 작게 쓰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당 가면 메뉴판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주문할 수가 없어요. 좀 크게 쓰면 안 되나? 그렇죠. 그 이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거기다가요, 2만 원, 3만 원도 아니고요, 20 해놓고 0. 7,500원을 7.5 이런 것도요. 예. 처음에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 다 그게 이제 일상화돼 있던데요. 외국 사람한테는 도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달러 개념으로 비슷하니까 조금 차이는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 하면은 이게 이제 2만 원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럼 20달러가 한 2만 얼마 되니까 그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몇 살이에요 이러면 뭐 93년생 이러면 계산도 잘 안 예. 되는데 저 뭐 28입니다 32살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다. 그것은 꼰대의 뭐 이런 요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은기 대변인은 몇 살이에요? 저는 요청대로 88년생 용띠고 36살입니다. 어. 근데 그 꼰대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형해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게 점권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점권, 젊음의 권리? 젊은데 꼰대다. 아. 젊은 꼰대라는. 점권. 이게 뭐냐면 너무 오만데 다 꼰대란 말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어른들 위축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사실 선배가 후배들 가르치려 들고 물어보는 때 뭐 답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안 가르쳐 주면 일이 안 돌아가고 밑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쓸만한 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꼰대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차이인 거지.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요. 젊은 꼰대도 있고 늙어서도 꼰대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안 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 몇 가지 또 궁금한 걸 더 여쭤봅시다. 신인규 대변인은 지금 38살인데 정치를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뭐 정치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저는 처음 그래도 여의도에 와서 활동한 것은 전 2019년도 겨울이었습니다. 뭘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당시에 그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이제 작은 이제 그런 그 보수 정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토론 배틀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당 대표를 뽑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당원 가입을 처음 해봤고요. 아, 예, 처음 태어나서 당원 가입을 해봤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송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송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당이 통합이 돼서 이제 국민의힘 활동을 했고 2021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는 국대다라고 이제 대변인 그 공개 선발 대회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선발이 돼서 이제 상근부 대변인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인기 좋았죠.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좀 좋았던 시절 예.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때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준 때였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따가 토론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런 게 꽃은 피웠는데 열매를 지금 제대로 맺지 못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물론 법학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졌었고 언젠가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당시에 보수가 탄핵 이후에 거의 뭐 괴멸 상태로 이제 빠져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렇게 TV를 틀어서 보면은 항상 보수 패널들은 아무 말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런 보수 진영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토론 배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대회가 없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좀 있었고 특히 제가 소속하고 싶어 했던 보수 진영이 더더욱 이렇게 과거를 회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감에 저는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나서 또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아니요.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뭐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했어요. 아니 신규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말이 조리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을 좀 했습니까? 아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요즘에는 하도 방송에 많이 이렇게 좀 출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리 있어지는 단계 하다가 더 느는 것 아니냐.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거 아니냐 싶습니다. 책은 좋아합니까? 저는 이제 책을 뭐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책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책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거죠. 저는 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말을 잘한다 못한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말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로 많이들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독서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말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저분은
고시 합격 이후에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요. 질문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이장님한테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 책을 읽는 방식으로도 이제 지식이 또 들어오고요. 뭐 글을 이제 읽는 방식은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읽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들 하죠.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이제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한때는 매주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쓰는 것도 1년 내도록 해보니까요. 양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서 좋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내 삶과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느냐고 하는 것.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지식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 첫째, 겸손해지고 두 번째, 배울 게 너무너무 많구나. 세 번째, 내가 아는 게 진짜 없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더 낮아지는 것은 확실히 독서를 통한 효과는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환 대표가 쓴 책 당신에게 보내는 아침 편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 생각하는 사람의 책 얼마나 볼만한가 참 제가 아주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뭐 전혀 오늘 대본에도 없는 말씀을 그래 해주시니까요. 되게 어려웠을 때 좀 대본에서 본 것 같은데. 대본에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하한기 대변인은 정치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2016년도에 의원실에 처음 들어오면서 대선 거치고 그 이후로 쭉 실무자로 살다가 이제 2020년 경에 이제 그때부터 좀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려고. 아 그러면 보좌진으로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신 예, 건가요? 보좌진으로 실무자로. 비서관 하셨나요? 예. 누구?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실에 있었고요. 아, 근데 거기선 그냥 인턴으로 잠깐 있다가 예. 나중에는 나올 때쯤엔 유인태 지금 오.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고 예.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당에 들어와서 부대변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젊은 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네. 정말 멘토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기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 또 유인태 사무총장 같은 분을 모셨으면 유인태 의원을 멘토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실무자로 쭉 살고 싶어 했는데 비서관 보좌관으로 그냥 참모로서 살고 싶었는데 직접 정치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유인태 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 뭐 2주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이 잘 없거든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고 공동체를 진지하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멘토 스승처럼 생각하고 있죠. 유인태 의원을 보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것 있다면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뭡니까? 아무 때나 자는 거 빼고. 근데 그게 주무시면서도 들을 건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일 본받고 싶기도 하고 자면서도 습득하는. 예. 그리고 저는 그 합리적인 태도 일단 그걸 제일 본받고 싶고요. 근데 합리적인 사람도 합리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용기가 제일 본받고 싶죠. 예. 네, 세 번째는 유인태 총장님 지금도 방송 나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한 나라에 사는 두 국민이 돼 있다. 정치의 본령은 사실 갈등을 조정해서 통합하는 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를 하세요. 근데 요새는 정치인들이 그런 호소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진영 대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좀 본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한기 대변인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전 뭐 처음에는 불합리하고 낡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고 크게 얘기하면 공동체에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노동 문제, 우리 사회 핫한 노동개혁 문제로 치면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뭐 하는 일이 같은데 임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불안하니까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해법이 아니라 이건 시대의 흐름이라 치더라도 하는 일이 같으면 고용이 불안한 경우에는 뭐 임금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을 더 주느니 뭐 정규직을 차라리 채용하겠다라고 한다든가 비정규직 입장에서도 뭐 내가 지금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낡은 제도들을 고치려면 의회를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물론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뭐 꼭 국회의원이 된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뜻을 가장 펴기 쉬운 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또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정치를 계속 한다면 천착하고 싶은 분야가 어딘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은기 부대변인이 먼저, 방금 전에 노동 문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쪽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동 문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 중학생 기준으로 쳤을 때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등부터 30등이 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중학교 교실 1등에서 5등까지는 특목고에 갑니다. 그리고 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죠. 그리고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거나 뭐 그렇고, 그다음에 6등에서 25등 사이에서는 그냥 일반고에 가요. 그리고 대학에 진입을 하는데 인서울까지는 아니고 한 4년제 대학교에만 가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 갑니다. 근데 한국 정치에서는 이 6등에서 25등 사이의 문제를 안 다뤄요. 보통 뭐 입시 제도로 예를 들면은 뭐 학종을 하느니 정시를 하느니 이게 뭐냐면 6등에서 25등이 어떻게 교육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1등에서 5등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면 연초에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결국 대기업 공기업 기준으로서 그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뭐 25등에서 30등 얘기들은 노동 의제나 뭐 약자 문제나 복지 문제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잘 다루지도 않고 정책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신인규 대변인은 어떤 문제를 좀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런 국가적인 대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인구 문제를 상당히 저는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 인구 문제에서는 사실 뭐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허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수도권 과밀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그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핵심 키워드로 저는 지방 분권을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늘 때때마다 나오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하자 이 얘기가 늘 나오는데 개헌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저는 지방에다가 권한을 좀 이양함으로써 뭔가 좀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기에 좀 관심이 많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행정구역 대개편도 같이 따라와서 해야 될 겁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지방이 좀 광역화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좀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여기서 하나 핵심은 또 교육입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교육이 좀 많이 낡았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래서 좀 달라지는 사회에서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래 사회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 두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정당 개혁이 또 핵심적으로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 개혁에도 높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심 분야가 많군요. 아주 나라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해봅시다. 그리고 참 신인규 대변인은 멘토가 혹시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멘토가? 뭐 인생의 멘토를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제가 윤여준 장관님 상당히 좀 존경하고요. 예. 또 이제 과거 대통령님들 중에서는 저는 YS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전 두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준 장관은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네, 몇 번 인사드린 적이 있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참 소신 있는 이제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저는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나 뵙고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의 장관님한테 뭐 뵀을 때 항상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멘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어때요, 이장님? 두 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두 사람을 국회에 넣어가지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 스픽스에서 밀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젊은 패기를 가진 사람이 정책의 뭐 정밀함이나 또는 그 실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 공간으로 옮겨 놓는 것,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반드시 이분들은 자력으로 들어가야 하겠으나 옆에서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좀 밀어주고 기성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해서 정말 국회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밝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말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말 손 내밀어 잡아주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를 봐서 딱 비켜줄 때 비켜주는 것. 네.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빨리 고쳐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겠다라는 것 느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정치가 낡은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부르냐면 육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육공화국 체제인데 이 육공화국 체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87년도에 질서화해서 지금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에서 지금 달라진 시대, 변화된 현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구 문제만 해도 이게 아까 전에 나라 망한다라고 수사를 그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수사적으로 표현해 줬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해 30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30만 명이 20년 뒤에는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30만 명에 지금 반이면 15만 명이잖아요. 15만 명의 남성들이 들어가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안보가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불과 20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역이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전혀 논의를 안 해요. 그냥 권력 투쟁만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당대표가 될 것인가 이 얘기만 하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검찰이 어떻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전혀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낡은 체제를 고치는 시도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까지 무망하니 지금 뭐 대변인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선거법이라도 좀 바꿔서 이 지금 있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플러스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가 87년 체제의 핵심이니 뒤에 거라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지금 하한기 부대변인은 한국 정치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낡았다라는 네. 겁니까? 네. 그러면 낡았다와 늙었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네. 우리가 꼰대도 젊지만 꼰대가 있고 늙어도 꼰대가 아닌 사람이 있듯이 네. 그러면 늙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 정치가 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저는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럼 신선하게 했느냐?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에 얽매여 있으면 사람이 누가 들어가든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낡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87년도에야 군사 독재 정부랑 싸우던 시절이니까 대결의 정치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도 마찬가지인 게 그때 선거법상으로는 뭐 전국구 의석이라고 하죠. 지금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전국구 의석 배정할 때 제1당한테 3분의 1을 몰아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민심 다수가 선택을 받았으면은 그쪽에 권력을 몰아주자고 해서 소선거구 다수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소선거구제가 무슨 악법처럼 말해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부당한 권력 대 시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시민 대 시민의 싸움이거든요. 국민의힘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민주당도 시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적 정통성이 둘 다 있는 것인데 서로 자기만 맞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낡은 체제에서는. 한쪽에서는 한쪽을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쪽을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지금 87년도와 달리 2023년도의 문제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타도해야 된다, 나쁜 놈들이라고 욕만 할 뿐이지
타도 못합니다. 국민들이 뽑는데 어떻게 타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낡았다면 시스템이 낡은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고 방식이 낡은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낡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중에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더 낡았다고 보고요. 애초에 대통령제의 이 선거 제도 하에서는 왜 느끼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야당은 그때부터 정부 망해라고 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성공하면 자기들이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국민한테는 불행한 일입니다. 패배했더라도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적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경로를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비판들을 권력 찬탈하려고 하는 그 정권 흔들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경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보다 사고 방식적으로 들리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만약에 국회가 승자 독식 시스템을 예. 바꿔야 된다. 예, 국회가 다당제였다고 치면 예. 일테면은 지금 여당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부와 다른 야당들 사이에 협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또 후반부에서 좀 얘기할 것을 미리 제가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낡은 것이 가장 한국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시고요. 신인규 대변인은 한국 정치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뭐 혐오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도 안 내고 사실은 이제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제 정치 참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제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극단적 대립이 너무 좀 심해지고 있고 양 진영 다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한 판단, 서로 이견이 없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누구는 막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고 또 누구는 다르게 들린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불필요한 논쟁이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고 오히려 정치권들이 이걸 더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고 보고 저는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의사와 메시지를 선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난번에도 뭐 한 근 10년간 계속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권이 지금 하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 자체가 낡아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교정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쌓여온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나 야 중에 저는 양비론 같은 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 누가 좀 근원적인 책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저는 보수정당에서 일단은 근원적인 잘못을 저는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뭐 시간을 좀 되돌리면요. 그 DJ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개혁의 기술을 들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했죠. 근데 당시에도 저는 보수정당 소속이면서도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때 야당이죠.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부터 해서 감정적으로 했고 뭐 학벌부터 무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 정당에서 그 민주주의를 그때부터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저는 많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그 보수 정당 내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이 친박 논쟁, 이 인물에 대해서 줄 서는 정치 문화가 이제 계속되어 오면서 뭐 줄서기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친이는 친박들을 다 몰살시켰고 또 친박들은 권력 잡아서 친이들을 다 몰살시켰고 그 결과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그럼 보수정당이 과연 반성과 성찰을 했느냐?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습관과 그 이후에 보수정당 내부에서 쌓여왔던 인물 정치의 그 정말 수준 낮은 그 정치가 지금 혼합이 돼서 저는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저는 현 주소다. 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 국민의힘만 그렇습니까? 뭐 민주당 사정까지는 제가 내부를 잘 모르니까 전 국민의힘은 그 부분부터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틀 속에서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 사실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익 집단의 선수 교대로 보이는 겁니다. 한쪽은 이쪽에 해먹다가 한 번은 이쪽에 해먹다가 이런 식으로 교대만 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책임 정치 실종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비판을 해왔던 것인데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정치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양심이 없어진 거죠. 양심이 없다라는 게 이 책임 정치 실종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소신 정치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소신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치 지금 하시는 현역 의원님들이 거의 다 저는 생계형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다 보니까 정치로만 모든 게 수렴이 돼서 여기서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소신을 다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컨텐츠가 없는 저는 비전 정치 실정으로 봅니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저희 보수정당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도 비슷하다고 보지만은 3선 이상 하신 의원님들 중에 어떠한 국가적인 과제나 본인의 그런 정치적 컬러를 가지고 못다 이룬 꿈이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선 이상 하신 분들 중에 어떤 아젠다를 딱 냈을 때 떠오르는 의원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뭐 4선, 5선 의장도 하고 싶고 하실 텐데 그러려면 국민들 앞에 본인이 그동안 3선 내지 4선 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국가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장벽들을 어떤 걸 본인들이 해결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과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점을 잡았던 그 이후부터 거의 뭐 권력 투쟁에만 몰입해 오신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축구로 치면은 옐로카드 2장, 거의 퇴장 선고를 저는 이미 했다.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나가지 않고 지금도 뭐 이준석 대표 바람이라든지 뭐 지금은 유승민 바람, 나경원 바람 다 그냥 꺾어내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심하게 느끼고 총선 때 이런 좀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 실종, 소신 정치 실종, 비전 정치 실종. 자, 두 분한테 한국 정치의 문제를 들었는데 참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장님, 예. 공감하십니까? 공감도 하고요.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예. 이 젊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하시는 거 받아 적으면서 왜 저런 이야기를 정말 울분에 찬 또는 이제 에너지 넘치게 저렇게 우리 기성사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을 경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정치 안 하길 천만 잘했네. 예. 정치했으면 지금 이 욕들을 다 듣는 당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저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이제 후배 또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비판이 사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든 정치를 하지 않든 현실 정치가 실제로 획득한 자, 기득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남겨줄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훌루당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하는 이야기가 뭐 국물도 먹고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마시니 나중에는 정말 아무도 먹을 것도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는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이고 또 충고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도 꼭 적용을 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은기 부대변인. 네. 아까 쭉 낡은 정치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전 정당이 공천 얘기를 저도 그럼 드리자면 내부에서 훈련받고 키워져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쇼를 많이 합니다. 영입 쇼를. 근데 그렇게 영입해서 들어온 분들이 정치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정치인들이 처음에 이제 초선을 거치면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지지자들한테. 근데 전 정치인은 사랑받거나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란 것 자체가 양 집단 혹은 두 집단 혹은 여러 집단이 싸우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뻘밭을 구르면서 그 갈등을 중재하고 말리고 합의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다 모두에게 욕먹는 거예요. 모두에게 욕먹고 뻘밭을 구를 각오가 돼 있고 그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기용하고 배치해야 하는데 그냥 밖에서 신선하다 싶으면 갖다 꽂고 스타를 만들어 놓으면 4년 뒤에는 다시 몹쓸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들의 행태 이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 행태의 반복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훈련이 부족했다. 신은규 대변인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이제 사회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많이 진화돼 왔는데 전 아직도 정치 민주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압축 성장의 그 과실을 우리가 누렸지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선거구제 관련해서 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제도 속에서 그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왕적 당대표 이 두 가지가 섞이고 지역 구도까지 들어오면서 인물 교체는 50%씩 하는데
더 충성적이고 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만 더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풍토 하에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근원적인 변화를 지금 가져올 시기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대표님, 이 시점에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픽스 TV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미디어 그룹이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목소리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학교 하나 좀 세우시면 안 됩니까? 예, 그 뒷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고 하면 되는데 미디어 그룹으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 믿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이제 해보겠는데요. 그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제도가 낡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바꾸는 것 뭐 당연하고요.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제도가 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간다거나 대통령제를 또 중임제로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 바꿉니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이 너무 크고 이것을 내놓기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내놓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가 낡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 제도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국민을 팔지만 그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 그 정치의 요체가 무엇인가. 평소에 강조도 많이 하시지만 정치라는 건 결국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대신 몇 년 동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권적 인식이 아니라 위임을 해서 내가 봉사해 주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런 생각 없이 일단 내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것은 내가 충분히 활용하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 훈련이 되기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제 위에서 군림하면서 저를 지휘해요. 그걸 바꿔놓은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현재 정치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국민들로 위임을 받아서 국민을 계속 팔고는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기득권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바꾸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미 괴물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위적으로 옳지만 결국 어렵지만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죽여야 된다. 저는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그 낡은 생각과 가치를 죽일 만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변방의 하위 무사들이 하급 무사들이 중앙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이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된다. 집단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구속될 각오하고 국회 앞에 국회를 깨 부숴버리라 차라리. 이런 정도의 혁명적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도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혁명가들이 바꿔야 되지 어떻게 기성세대가 이미 단물 매일 쪽쪽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서 뒤집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오히려 주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과격한 말씀 드렸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힘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뒤집기 좋아합니다. 씨름서도 출신이었어요.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있지 들어봤습니다. 않습니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물론 뭐 평가가 엇갈립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정말 젊은 청년들에게 또는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훈련을 좀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다면 우리 하은기 대변인이나 신인규 대변인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근데 두 분은 어때요? 그 정치를 하면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젊은 정치인, 뭐 혁명적 정치인을 논할 때 프랑스의 마크롱 얘기를 합니다. 40대 때 대통령이 됐다고. 근데 마크롱은 그 전에 최연소 재정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다 빠뜨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솟아난 것처럼. 유럽에서는 10대 때부터 정당 가입해가지고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뭐 행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래요. 협상의 기술을 배우고 재정 장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든 뭐 사회에서든 그걸 왜냐면 정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 정치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왜 작동을 안 하냐면 실제로 자꾸 어른들한테 양보해 달라고 해요. 제가 아는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서도 자기 권력 밑으로 양보해 준 예가 없어요. 다 찬탈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좀 치고 올라가서 뭘 해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바뀔 텐데 지금 상황에서 좀 난망하긴 하죠. 저는 뭐 여의도에도 교육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육기관 다 있는데요. 다 좀 형식에 머무르고 있고 뭔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교육은 지금 현재 없다. 거의 지금 뭐 여의도에 있는 기관들은 표장사 하는 데가 많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듯이. 하면 뭐 득표할 수 있는가 하는 스킬, 테크닉 이런 것에 좀 치우쳐 있는 건데 제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그 보수정당 당대표만 제가 생각나는 분들 쭉 나열을 해봐도요. 지금 뭐 검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요즘 많이 좀 힘들어 하실 텐데 보수정당의 당대표 내지 원내대표들 법조인 출신 특히 검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50-60% 이상이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문화가 저희 정당에 다 들어와서 스며들면서 뭔가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사하듯이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앞에 당대표가 했던 거 다 뒤엎는 게 늘 능사였던 거기 때문에 이래서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 뿌리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전 전기한 대표님 말씀대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모든 변화에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정치인들에게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대하지 않고요. 제가 기득권 가진 건 없지만 제가 그래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희생 없이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희생이 뭐냐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 많이 하십니다. 예. 특히 보수정당 소속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좀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저의 희생과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래도 옳고 그름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고 제가 솔직히 정치 너무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치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걸 감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좀 모인다면은 저는 뭐 제 꿈이 오히려 정치 변화기 때문에 좀 그것만 이루어지면 저는 예. 만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인기 변호사, 지금 우리 선거법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이 출마 연령 제한이 똑같습니까? 지금 이제 만 18세로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출마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죠. 국회의원도 18세입니까? 국회의원도 지금 예. 18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민주주의 훈련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기초부터, 그러니까 뭐 기초나 광역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확 낮추든지 아니면 제한을 없애서 뭐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도 한번 정치를 제대로 배워본 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나라 정치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좀 선진화된 그런 좀 서구에서 민주주의 오래 한 나라들의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전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지방의원과 또 국회의원이 또 굉장히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보수정당에서는 지방의원 하던 분들은 거의 국회에 잘 못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좀 반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당은 지금 그런 좀 괴리들까지 많아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스시스타 정경숙이나 이런 것들 좀 도입을 해서 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해서 좀 민주적인 지도자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보태기만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불리고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현역 의원들이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서 지방 기초의원들 공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중대장처럼 활동을 해요. 자기 뭐 조직 만들고 표 끌고 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면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총선을 시기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지방의원 하다가 그러니까 기초의원 하다가 중간에 총선 때문에 그 임기 그만두고 나오면은 예. 당선 못 돼요. 아하. 그런데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년 동안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총선 때 자기가 가진 기반으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랑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단계를 밟아서 내가 내 지역 유권자들이 4년 동안 보니까 국회의원보다 저 지역위원들이 더 잘하던데 성장했는데 치고 나가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제가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방법이네요. 네. 예. 이상하게 옛날에는 젊은 정치인 하면은 민주당 쪽이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올드한 게 네. 뭐랄까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하은기 대변인 보세요. 국민의힘에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네. 당장 우리가 막 그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신인규, 천하람, 김재섭 네.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하은기 말고 누가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민주당에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치면은 생물학적 청년 정치인들은 훨씬 더 많아요. 누가 많은데 있어요? 뭐 전용기 의원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런 건데 청년 정치인이 굳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정기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싸우고 협상하고 못하니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들어가서 좀 싸우기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으로만 다 한 분야로만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검사 얘기를 했지만 검사가 있으면은 노동자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그런 건데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구의 30%가 2030인데 어른들은 2030이 처해 있는 당면 문제를 모르니 2030 그 당사자성을 가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해결을 하라. 그래서 청년 공천, 청년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세대의 문제를 해소하라고 넣어놨더니 자기 세대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지도부의 어떤 거수기가 된다던가 뭐 중진들에게 순치된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생물학적 청년 정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민주당에 적은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했던 방식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전 과하게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선이 지나고 180석을 얻으면서 민주당이 떠들던 얘기가 뭐냐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득표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40% 되었어요. 득표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득표율로 치면은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표 차이로만 이겨도 의석은 가져가는 거니까 의석수만 그냥 60% 이렇게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뭐 정부랑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일치단결한 어떤 이런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한데 지금 청년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면 딴 얘기한다고 되고 저만 해도 뭐 당이 가는 방향이나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비판을 하면은 바로 혼나거든요, 지지자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운동권은 주로 이제 학생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학생회는 운동을 합니까? 거의 이제 그냥 안 한다고 학생회 하니까-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렇죠. 학생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하고 좀 다르죠. 예, 복지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예, 이제 뭐 민주화라고 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는 거니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신일규 변호사는 아까 초반에 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왜 보수 정당을 택하셨나요? 저는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인데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변화에 대한 속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한 번에 바꾸자라는 걸로 전 이해를 좀 하고요. 보수는 좀 기존 체제를 인정하면서 바꾸자. 그리고 이 둘 다 아니고 그냥 바꾸지 말자는 이제 수구 기득권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는 천천히 바꾸면서 공동체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수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인식했던 이제 소위 진보 내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가 만능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좀 자유주의 내지는 이런 보수 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시장에서 맡기면서 국가는 국가에 제한된 역할만 하다가 시장이 못하는 것만 국가가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정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께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서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한기 부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제가 없습니다. 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 정치인으로서 제가 뭐 생각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사실 이 방향이 맞다 저 방향이 맞다라고 논하는 것도 되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뒤에 질문하신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둔 게 있는데, 예. 관념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현실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으로 예를 들면 2030들이 가장 그 세대에서 극심했던 갈등은 젠더 갈등이었고, 그 제일 불붙었던 화두는 공정 담론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면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외면했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관념에선 여성주의라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존재하는 현상을 정치권이 테이블에 가져와서 논의해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보수 정당에 비해서 문제를 다루는 거에 비해서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 정치인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고 다 좋은 일이지만, 실제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만 도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민들을 대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인기 변호사. 예, 저도 뭐 청년의 때를 제가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제 생업이나 뭐 아직 전 결혼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니까 참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제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각 사회 영역마다 기득권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기득권자들이 힘을 뭉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연대가 더 약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심 세력과 좀 비양심 세력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뭐 아무리 어떤 유려한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국민을 속이면 그건 비양심일 것이고, 어떤 투박한 단어를 쓰더라도 올바르게 언행일치를 하면 그건 양심 세력으로 늘 수 있을 텐데,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뭐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지금 심각한 마당에 저는 오히려 이런 양심과 비양심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당만 보더라도 당심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민심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옳은 방향을 가고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방향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년에 대해서 특히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래도 인생을 좀 덜 살았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덜 엮여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좀 유연하게 행동하고 좀 합리적으로 사고하라는 요청과, 좀 용기 있게 하면서 소신을 좀 지켜봐라, 이거를 저는 청년들에게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특히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나중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은 시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장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꼭 거기를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970년대에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가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40대 기수론이 나왔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구상유치하다, 젖비린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40대는 이제 뭐
감히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50대를 청년이라고 해도 너무 젊은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로켓이 정말 우주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단, 2단, 3단 분리 기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DJYS가 보여줬던 40대 기술론이 1단 분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2단 분리, 3단 분리가 정말 이루어져야 그 추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두 청년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힘은 충분히 가졌다. 이제 고체 연료도 다 장착이 된 것 같아요. 비켜줄 사람 비켜주고 밀어줄 사람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가열차게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설 연휴 특집으로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한국 정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젊은 사람들 더 관심 갖고 키워주고 힘을 보태줍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패널 신인규 변호사, 하은기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의 정치본색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